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조금 그치고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25일까지는 비 예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우리들한테 나 좀 가기 싫어 이런 인사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번 피해로 또 크게 곤란한 지경에 빠지신 분이 없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뉴스픽 하는 기자가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기자와 이진하 기자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댓글에 쭉 올려줘 보세요. 제가 한번 다 정리해가지고 양쪽에 나눠줄게요. 그럼 뭔가 이 기자들이 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러면서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끈끈한 애정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 브리핑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나는 이진아를 응원해. 아니야, 나는 박용진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티 팍팍 내셔가지고 자기가 응원하는 기자들이 하실 때마다 응원의 말씀 많이 올려주십시오. 자, 어쨌든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삼합 시간에는요, 김필성 신장시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한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부. 나는 통일부가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통일부 권영세였나요? 네, 권영세 장관.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친하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딱 그게 들어갔던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용산 사태 나면서 뭔가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초토화되고 이렇게까지 뭐라 그래야 되나 구박받는다 그러나 그럴 줄 내가 진짜 몰랐는데 지금 통일부가 전방위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인원 감축에 사업도 다 줄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논란이 됐던 김영우 장관 체제의 통일부가 남북회담과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실국 4곳을 국장급 하나의 조직으로 통폐합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조직 개편안을 어제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면서 정체성의 대대적인 변화를 지시한 지 불과 52일 만인데요. 네. 이 밖에도 통일부 간부 한 명이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쓰러진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니까 저희 조사를 받다가 아니 니네는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애들한테 왜 과태료 부과 안 하고 그냥 봐줬니? 이렇게 추궁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너무 과도하게 뭐라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다시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어떻게 통일부 간부를 이렇게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까? 네. 먼저 일단 보도된 바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어제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실무 간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실에 조사를 받다가 쓰러져서 입원했고 이후에 병가를 낸 사실이 한겨레 보도와 이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지난 하반기부터 다수의 통일부 간부들을 반복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 실은 교류협력국 간부들을 여러 차례 불러서 지난해 8월 15일 전국 노동자 대회 주최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통일부로부터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뒤에 북한 직업총동맹 연대사를 발표했고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처만 내린 것을 사실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 경고조처는 이제 권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네. 참. 근데 어쨌든 통일부 사람들은 긍지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통일을, 한반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내가 지금은 비록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언젠간 합칠 것이고 우리는 언젠간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민족과 우리 민족은 하나라는 거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 난 기여하겠다. 제가 아직 통일부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거든요. 이 부처가 아주 힘이 막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뭐 기재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이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통일이라고 하는 이 중추적인 중요한 어젠다 이슈를 내가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조직이 16% 정도가 그냥 팍 줄어들어 버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니네가 한 게 뭐야? 니네 성과도 못 내는데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러면서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폄하시키고 아무것도 너 한 게 없어. 이러면서 또 좀 민망하게 사람들 만들어버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네. 사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네,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77년도부터 통일원 시절부터 근무하셨었는데 이제 김영우 장관이 된다라는 소식에서 듣고서 그때 당시에 8월쯤이었나요? 7월쯤에 네, 교류협력국이 없어질 것을 좀 예상을 했었으면서 하신 말씀이 교류협력은 권영세. 네, 정세현 전 장관이 정세현 예전에 전 장관? 예, 말씀하셨는데 77년부터 네, 있었던 분이니까 꽤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교류협력은 이제 남북 교류협력은 갑자기 대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감축 등이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이고 또 통일이라는 것은 예전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가 외친 것처럼 뭐 통일 대박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교류가 계속돼야 되는데 끊어지는 것은 나중에 되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면서 네, 그런 좀 경고의 말을 했었는데 네, 통일부가 이번에 그 인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요. 정원은 소속 기관을 통일부 정원은 소속 기관을 포함해 총 617명에서 536명으로 13%에 해당하는 81명으로 축소됩니다. 81명이 축소됩니다. 정부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31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직제를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압박을 하고 무섭게 집요하게 쪼면 이 대단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다가 쓰러져 버리죠? 상상이 갑니까? 아니 얼마나 뭐라 그랬으면 도대체 뭘 잘못했겠어요? 네. 현실적으로 뭐 통일TV 북한방송 편집 보도 관련해서 교류협력국 실무간부 조사하고 통일부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북한 뭐 인권보고서 양문판에 대해서 번역이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징계와 경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통보했다. 이 정도가 그 사람이 그런 추궁을 당하면서 쓰러져 버릴 만한 정도의 그런 사안입니까? 이거 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야, 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으면 또 보세요. 한국노총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통일부로부터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다음에 북한 직업총동맹 연대사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다 허락을 받고 나서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직업총동맹 연대사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위반한 거겠어요? 다 이미 허락받고 가가지고 뭐 할지 다 뻔히 아는 건데. 근데 이걸 위반했는데 왜 과태료 부과 안 하고 구두 경고로만 그쳤냐 이러면서 이 사람 막 추궁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조사받다가 쓰러져 버린 거죠. 실신한 거죠. 이 베테랑들이. 이야, 나는 진짜 무서워가지고, 게다가 무슨 일반 그냥 직원도 아니고 간부가 쓰러져. 간부들은 보통 내
내공이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참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 겉으로는 뭘 잘못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잡겠다는 게 요점이겠지만 사실은 통일부에 대해서 지금 너 북한하고 우리 지금 사이도 안 좋고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평화통일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마. 이러면서 이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이 부서 너 그동안 너무 시끄러웠지? 너무 기세등등했지? 이러면서 막 혼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느껴져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통일부를 왜 이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괴롭힐까? 통일부가 잘못하긴 했어요. 지난번에 그 북한 룰을 넘어간 우리 그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두 개, 세 개 정권 초기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거랑 뒤집어지면서 통일부가 아니다. 그때 말했던 건 특별히 뭐 문제 아니었다.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그때부터 통일부에 대한 압박이 시작이 됐고 통일부 장관이 코인하다가 걸렸다 뭐 이런 것까지 막 추잡스럽게 다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하시죠. 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 관계 상황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그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책무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밝혔군요.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6년 만인가요? 5월부터 민방위가 다시 부활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제 20분간 2시에 사이렌 소리 울리면 민방위다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뭐 특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왜 해보니까 지금 사람 모자르다 그러면서 그 의무병? 그 뭐야 병? 의무경찰. 의무경찰. 네. 의무경찰도 갑자기 만들어내고 또 민방위도 한다 그러는데 진짜 이게 전두환 때로 전두환 박정희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소식을 말씀드리면요. 전 국민이 동시에 대피하는 민방위 훈련이 어제 오후 2시에 실시됐습니다.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었는데요. 사이렌이 울려야 하는 곳에 울리지 않았거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대피소로 이동하려 했지만 위치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네. 또 어렵게 찾아간 대피소에는 있어야 할 비상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번에 그 민방위 훈련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나 올해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혹시 뭐 기후나 재난 대비 훈련인 줄 아는 분들도 많으셨을 테지만 이번 훈련은 전쟁을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에 뭐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연평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 부양정에 탑승해 출도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런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전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적군에 침입했다고 가정하고 전 국민이 동시에 대피해보는 민방위 훈련 이거 계속해서 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된 건 없었다. 혼란만 가중되었다. 이게 이제 어제 또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진아 기자하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각 기자님들에게 응원의 글을 올려달라 그랬더니 박현우님께서 그래도 이진아 기자 실력이 점점 느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형일님도 이진아 기자 화이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머스러미님은 그거 같아. 박영준 기자 팬인가 봐. 불안불안 조마조마한데요. 박영준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막 쓰셨어요. 왜 이유 없이 갑자기? 자, 루루님도 이진아 기자 화이팅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지금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딱 정해놓고 하지를 않고 중간중간에 아무거나 막막 물어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 당황스러우면 말이 좀 꼬일 수가 있거든요. 다 전적으로 제 탓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래도 다시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지. 예.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고요.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요리 방송의 꽃 이슈 삼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여러분 이슈삼합 시작하기 전에 잠시 그동안 미뤄두었던 광고 타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통통물에 있는 세제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요. 어제 그제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기름기도 싹 제거가 되고 손에 자극도 안 되네요. 이렇게 올라오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이게 주최 자작극인가 주작인가 아닌가 막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한자 쓴 게 이 엄마의 마음으로 이 주부의 마음으로 이걸 썼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 회사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 뉴스인 사이다를 열렬히 후원하고 먹여 살려주시는 이 부분은 좀 의심스럽죠? 제가 별로 혜택 못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뉴스인 사이다를 열렬히 후원해주시고 먹여 살려주시는 주님 통통물 광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괜찮다, 이거 우리 노예의 뉴스인 사이다 살려야 되겠다 싶으시면 십시일반 딴 데서 살 거 여기서 그냥 한번 사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냐, 신상이에요. 신상 국보 국밥 8종 세트. 우리들이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밥 종류를 8개를 저희가 엄선을 해가지고요. 국보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보급. 그래서 국보, 국밥 8종 세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먹을 거 광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더니, 먹을 거 광고 결국 해주셨어요. 이렇게. 닭곰탕, 여러분 닭곰탕, 맨 밑에 아래에 있네. 설렁탕, 순댓국, 뭐 등등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나는 추어탕도 좋아하는데 추어탕은 안 보이네요. 자, 이 맛이 없을 때, 숙취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조리해서 튼튼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한번 드셔보시고 만약에 맛 없어, 야 이런 거 왜 파니? 그러면 안 팔게요. 근데 드셔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팔아볼게요. 자, 반응이 괜찮으면요 다음 주에 먹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자,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국보 국밥 8종 세트. 지금 통통물 회원에 가입하시면, 회원에 가입만 하시면 무조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검색창에 통통몰이라고 치시면요 검색이 되고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쉽게 통통물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여기서 A 사고 저기서 저거 사고 막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물건을 사서 그 사이트도 도움되고 나도 기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영친이들, 특히 영희 친구들, 영친이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거 방송 안 보시는 엄마 아빠들에게도 꼭 선물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 3합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새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국밥집 아줌마로서 이 선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죠? 네. 다음 주에 먹방?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이분들이 또 국밥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한 먹방 합니다. 먹는 건. 아니 음식도 잘 만드시고 그렇죠? 먹는 건 다 사랑합니다. 저는. 저는 남이 만들어 준 것만 사랑하지만 어쨌든 한번 그 먹어보고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눈에 띄었던, 눈여겨봤던 정치권 이슈가 무엇인지 이거는 김필선 변호사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예. 어제 아예 그 YTN 뉴스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네. 뉴스 제목 그냥 읽을게요. 오염수 방류 우려 커지자 여 급식에 수산물 늘린다. 다시 말해봐요. 다시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의 우려가 커지니까 급식에 수산물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강제로 먹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 정권의 그 후쿠시마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이게 뭐 논리적으로도 사실 좀 약간 어이가 없는데 이게 사실 그 기존의 일본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후쿠시마 농산물,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당연히 후쿠시마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컸겠죠. 크니까 일본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반강제로 먹이는 겁니다. 이거를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이름으로 막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먹는 캠페인 같은 걸 막 하고요. 그리고 저가 음식점에서
뭐 반강제로 사용을 하고 외국인 상대로 하는 음식점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기억하시겠지만 그 스포츠 대회 같은 걸 할 때 급식으로 외국인 그 선수들에게 해가지고 지난 월드컵 올림픽이던가요? 예, 그런 일들을 해서 강제로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먹이면은 의심이나 우려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때 이 말이 되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줘야지. 네. 불안해한다고 강제로 먹인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어제 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이 나와서 YTN에서 아마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앵커가 학교급식도 포함되냐 그랬더니 기업급식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포함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정말 그러할지는. 그다음에 사실 급식이 제일 큰 것 중 하나는 군대거든요. 군대. 예, 이런 것 여기에 후쿠시마산 이거 후쿠시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의식적으로 수산물에 이런 것들을 강제 소비하게 할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할지 여부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놀랍습니다, 사실. 좀 신박하다. 이것도 역시. 아니 그 상상을 초월한다. 아니 상상을 초월한다기보다는 그게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무리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밖에 볼 수가 없는. 네. 물론 뭐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적어도 어제 어민의 총연합회 집행위원장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1년간은 그래도 우리가 숨 쉴 틈을 마련해 줘야 된다. 국산 수산물은 1년 정도 그렇죠. 먹어달라. 그렇죠. 우리가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워서 국민들과 함께 방류를 중단시키기라도 할 테니까 정말 본인들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미 해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예요. 현재 세계 1위입니다. 연간 1인당 한 70kg 정도 해산물을 먹어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만 하면 우리도 OECD 평균값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폐류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미역하고 김을 많이 먹어서 미역 다시마 김. 이걸 많이 먹기 때문에 전 세계 1위예요. 그 1인당 소비량으로 보자면 물론 전체량은 중국이 인구 때문에 제일 많지만 그렇죠. 1인당 소비량은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산물을 많이 먹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나마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어민들은 정말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 그 뭐 6개월, 1년 뭐 요 정도까지는 국산 수산물과 그 일본산 수산물을 좀 엄격히 구분하고 구분해서, 응원하는 의미에서 국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우리는 국민들은 그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MOU 체결했다고 자랑하더라고 성일종 의원이 어제. 그 식당 급식업체들이랑 MOU 체결했다고.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하니까 교육부하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직접 하니까 모르겠는데 대학부터는 전부 다 급식업체랑 대부분 계약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구내식당, 저는 MBC 구내식당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의 건가. 괜찮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뭐 4, 5년 뒤에 우리 바다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소 1년 정도는 이거 방류하더라도 최소 1년 정도는 우리 이 물고기들이나 우리 어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 생물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대요. 그러면 일단 1년까지는 국내산인지 아닌지 철저히 구분해 주시고 난 철저히 구분하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그것도 장난쳐버리면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양심을 딱 믿고 철저히 구분해 주시고 이건 어민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4, 5년 될 때까지는 일단 기본은 우리가 어떤 거치기간 비슷하게 기간을 좀 두고 그 동안에 뭔가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내는 거를 정부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어민들 다 죽습니다. 솔직히 나는 먹는 거는요. 아무리 나라님이 먹으라고 정책적으로 하라 그래도요. 사람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마음에서 몸에서 스스로가 안 받아요. 이게 바로 심리학적인 요인이에요. 제가 생리심리 옛날에 공부할 때 먹을 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요 평생 안 먹어요. 한 번 잠깐 그랬다 치더라도 이게 아주 온몸에 다 이게 딱 트라우마를 딱 몸에 배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기시다가 그렇게 자기네 나라 어민들한테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혜택 많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오케이 해줘라고 해도 싫다. 우리는 니네가 줘도 나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싫다라고 했잖아요. 일본 어민들. 우리나라는 아무런 혜택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찬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먹어도 됩니다. 이런 걸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자기네 예산 가지고서 이걸 막 만들고 앉아 있어요. 일본이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 말 사실 난 못 믿어요. 못 믿겠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 말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다 떠나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어민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시고 우리나라 국내산 생산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업 종류들 이거는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알려주시고 딱 그거 맞춰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1년이라도. 이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제대로 논의가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정말 과학을 공부하신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문제는 리스크의 관리에 대한 과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지금 방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리스크의 범위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리스크를 얼마나 우리가 테이킹할 수 있나에 대한 과학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비 걱정을 하고 하는 이유가, 리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소해줘. 정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이 뉴스에 주목한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리스크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고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나온 첫 번째 정책이 일본과 똑같은 먹어서 응원하자 같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먹어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을 그냥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예상컨대 얼마 전에 회먹방하고 물먹방까지 했잖아요. 네. 또 반복됩니다. 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먹으러 돌아다닐 거예요. 참요. 나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먹고 한 달 동안 쫓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정말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 딴 거 먹는지 안 먹는지. 그냥 잠깐 먹고 나서 나중에 무슨 짓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한번 AS 차원에서라도 한번 보여주면 내가 좀 믿을까 말까? 그래도 믿지 않겠지만 믿을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자, 지리산 불다람쥐님. 생태탕 참치회집, 초밥집. 야, 이런 거 좋아했는데 참 큰일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미음님이요. 검사 구내식당, 검사 가족, 국민의힘 사람들 밥 먹는 곳, 국민의힘 가족들에게 수산물 많이 보내십시오.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군인에게는 보내지 마십시오. 검사 구내식당과 국민의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이거를 보내십시오. 우리에겐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을 딱 하셨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화풀이는 화풀인데 화가 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 대책은 아니죠. 사실. 예.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낮 1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섰는데요. 이게 이제 도쿄 전력이 돈 없으니까 이런 짓 해놓고도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인데 일본 정부가 24일로 이걸 결정하게 된 데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아사히에서 원래 총선 전에 방류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아주 소심하게 그런 거 아니었어. 아주 소극적으로 살짝 한마디 하더니 그 이후에 기시다하고 윤 대통령하고 다시 이번에 만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배려해서 오염수 방류 조금 밀어줄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이게 과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생각을 사실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오염수 방류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한국과,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와? 우리와. 무슨 협의? 그러니까 조정에 대해서 양해하고 우리가 동의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국에 동의해 주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한국까지 생각을 해서 일본이 한국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한 말 같아요. 이 말이 사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가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후쿠시마 방류나 시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같이 이제 일본과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처럼 읽힐 만한 그런 얘기라는 거죠, 제 말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신문에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원래는 8월 달에 방류하려고 그랬는데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해서 내가 한국 정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10월에 미뤘다. 이게 8월 하순으로 미뤘다. 24일에 미뤘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요청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방류 과정이. 아이고, 고마우셔라. 어째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습니까? 왜 8월 중순에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 얼굴 봐가지고 8월 하순해 준다는 거예요. 하순도 뭐 24일 날. 24일이면 얼마나 하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저는 한미일 새 그 정상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100이 될똥말똥합니다. 그렇죠. 30, 30, 40 정도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밀어줬는데도 그렇게 기시다 떨어졌어요? 바이든도?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바이든도 그러고. 물론 그 뭐 마이넘버 서비스 등등 해서 다른 이유가 더 커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정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봐도 찬성이 40%대까지 있다가 30%대, 20%대까지 떨어지고 그냥 뭐 의견이 없다가 40%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다. 일본인들은 권력이 뭘 추진했을 때 대체로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뭐. 이게 아주 유명한 일본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물가물한데 일본어를 잘 몰라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올 가을에 그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할 수 있어요. 총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이거를 빨리 방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쪽 한국 정부 여당도 내년 총선 전에 해야 된다. 기시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13년째 묵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기시다가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외교는 잘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정치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총선 전에 이걸 빨리 해서 매를 빨리 맞고 넘어가자.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게 있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몇 달 지나면 잊어버릴 거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슈를 덮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로 막으면 된다. 이재명에겐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조기 방류를 원했던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그 기자회견 할 때 맨 첫머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 행복해 보이죠? 저 진짜 행복해서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오늘 회담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20년 넘게 돼 있는 동북아 구상의 핵심이 뭐예요? 한국하고 일본 사이를 화해를 시켜가지고 역사적인 문제 다 뒤로 제끼고 화해를 시켜서 확실하게 동북아 쪽에 미국, 일본, 한국으로 서열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동북아 패권을 미국이 확실하게 주겠다라는 게 그렇죠. 20년 이상 된 동북아 구상이에요. 그게 마련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쪽도 대권가도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이 셋이 합쳐 지지율 100 이쪽 저쪽 하시는 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낸 거다. 네. 정말 무책임한 한미일 새 정상이다. 네. 예, 거기서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말고 저는 뭐 그것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있겠지만 이 셋이 선거 때문에 30년, 50년, 100년 갈 동북아의 안보와 하나 먹었어. 예, 바다,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을 다 박살내는 것에 합의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 말로 어쩔 수 없네요. 라는 이 체념의 문화. 쇼가나이나 이렇게 말하네요. 쇼가나이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해서 미국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치 세력들이 이익을 받아요. 그다음에 그 기시다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어요. 일본은 어쨌든 그리고 일본 국익에도 얻는 게 있고 미국 국익에도 얻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 오염수 방류가 현 정권의 그 다음 총선에서의 리스크가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고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강제로 방류하는 걸 뭐 가서 저기 전함을 보내서 강제로 무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니, 뭐 그거는 강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으면 리스크가 될 일이 없어, 이 정권에.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과 일본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국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거를 정권의 리스크가로 테이크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오로지 친일파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까지 설명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요, 일본 자국 내 여론도 매우 좋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눌 예정입니다. 내일 방송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했습니다. 이분은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는데요. 어제 오전에 취재진을 만나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서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하고는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김명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보수 성향 판사이자 대통령의 친구이자 친일적인, 아니 내가 친일파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고 친일적인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제 만나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우선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명자에 대해서. 대통령 친구죠. 아니래요. 자기는 친한 친구의 친구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국정감사에 와서 허위 증언한 거예요? 국정감사 때 친구의 박범계 친구. 의원이 물어보니까 친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다. 그래서 그게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도 말을 돌리니까 박범계 의원이 그게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친하다고 볼 수 있죠.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놓고 요즘은 이제 말이 안 만나고 바뀌었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저야 뭐 로스쿨에 있었으니까 로스쿨에서 공부했으니까 고시 공부 해보셔서 알지만 같이 같이 공부하는 팀. 네. 뭐 애인보다 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 그냥 그 팀이 깨져요. 네, 깨져버리죠. 네. 같이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공부했죠. 예. 네. 서울대학교 선후배고 이균용 부장판사는 16기. 나이도 어린데 16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좀 시험이 늦게 되셔가지고 저 멀리 아래.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 친한 친구의 친구. 그래서 기수도 안 맞고 빨리 안 됐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아니라 친한 친구라는 중간에 매개가 틀어있던 거야. 아니 그래서 친하다고 볼 수 있다 했다고 어제는 갑자기 뭐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무슨 뭐 자기가 누구야 누구지 하룻밤에 저 예술을 모릅니다 3번 가론유다. 부인 아니 가론유다가 아니죠. 베드로. 3번 부정하는 겁니까? 그 전에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였던 양반도 잘 안다 그랬다 대통령실로 잘 모르는데요. 뭐야 인간관계가 그때 달라져. 친한 친구 그다음에 일본통. 일본통이 일본 2번이나 가서. 게이오 대학에서 뭐 이렇게 했던 일본통으로 통한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수. 엄청 보수적이죠. 예, 엄청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일 보수죠. 친구, 일본통, 보수. 그래서 친일 보수? 아니 뭐 그렇다고요. 앞머리 따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 진짜. 저는 근데 그걸 떠나서 뭐냐면 양승태 시절에 소위 과거의 주류 사법부로 과거의 주류 양승태류의 사법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언이라고 봐요. 그러지 않나요? 그거 뭐 비판하는 게 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판결했나 보니까 사법농단 무죄 판결하신 분이더라고. 네, 사법농단의 무죄 판결 계속 나올 거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직 안 끝난 거 많거든요. 네, 아마 다 일례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 같고요. 자, 이분은 현재 대법원 구성 자체가 매우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 지금 사실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보적이다. 이 다 약간 빨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던 걸로 좀 알고 있어서, 이번에 본인이 들어가고 내년에 6명 바뀌면 이제 구도가 다 달라질 것이다.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도 보수하고, 그러니까 보수하고 중도가 이제 많이 몰리게 되고, 진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거의 입을 못 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사법부 지형의 이 대대적인 변화, 좀 판결에, 예를 들면 판결 같은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 같은 것도 우리가 법률 개정안으로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 하라고 한다면 그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미국 사법부가 보수 일색으로 트럼프로 이렇게 바뀌니까 소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소위 그 임신 중지와 관련된 판례가 뒤집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신 중지 불법이 이제 됩니다. 됩니다. 예. 미국은. 미국도. 야, 미국마저도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두에 이게 보수적인 이런 판사님들 엄청 많거든요. 네. 전 그래서 그냥 보수적인 판사,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를 거친 판사들도 있어요. 이번 법원 행정처도 안 거쳤기 때문에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요. 재판 연구관 했었죠. 예, 재판 연구관만 했고 대법원에서는. 그러면은 실제로 사법부를 잘 알면서도 이렇게 실력 있게 보수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갈 수 있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네, 네. 근데 굳이 왜 이분일까? 친한 친구의 친구의 친구다, 하여튼 간에 친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빼놓고 꼭 이분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성향 가진 사람들을 50대 남자들, 60대 남자 판사들 수두룩 뻑뻑해요, 사실 사법부에. 서울법대 서울대 나온. 예. 야, 진짜 변하질 않네. 50대 서울 사람, 서울법대. 아주 공식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분이 들어오면 아마 이 구성부터 타이트하게 다 내부적인 이 인사도 다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일하기 되게 편한 방식으로 갈 것 같고, 정말 보수적인 시각이 너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가 더 간신합니다. 왜요? 여기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가 끝나고서 의결사항이에요. 표결해야 돼요. 네. 국무총리 표결할 때 어떻게 했나 기억을 해보시고요. 2분의 1, 2분의 1이어야 돼요. 예. 예. 국무총리 표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민주당 국무총리 표결 때 보여줬던 메시지와 행위가 어땠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때 얼마나 사실 임팩트 없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줬나. 왜 그랬어? 역풍 분다, 발목 잡는다는 소리 듣는다. 그놈의 역풍 얘기 이것 그만 좀 때문에 해야 돼. 한덕수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국민들에 대해서 한덕수가 적격자인가를 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1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한덕수 총리, 아니 잼버리가 갖고 나 하버드대 졸업했어, 이딴 소리나. 아이고 진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역풍이 무섭다고 그렇게 했죠.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시켰어요, 그냥. 그러니까 김일성 헌재소장 얼마나 훌륭한데. 어쨌든 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선거대책 본부 산하에 사법개혁위원장을 구성하고 각종 사법정책 개혁안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추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맞는데 이 대법관에 대한 후보 추천위가 있습니다. 그 후보 추천위에서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과 보직 결정권을 갖고 있고, 모든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에 대한 후보 추천위가 사실은 이제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여든 야든 국회에서 이 사람에 대한 표결을 해요. 그래서 재적의원 2분의 1, 그다음에 간판수 출석에 또 출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찬성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당 30명 의원들이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가까스로 이 턱걸이를 넘어서 대법원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국민의당도 없고 민주당은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당이 별로 없고, 무소속이랑 기본소득당 정도만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민주당은 또 지금 의석이 조금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민의힘 자력으로는 절대 통과 못 시켜요. 그러면은 수박 비명? 예,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을 쪼개서 통과시킬 거냐?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해서 통과시킬 거냐? 그럼 네. 당론 창수등을 한다면 도대체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거기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뭘 얻어낼 거냐?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네, 부결을 네. 시킬 거냐? 네. 이 판단이 너는 9월 정기국회에서 나올 건데 뭐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다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민주당 내에 있는 좀 약간 보수적 성격의 비명계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좀 품격이 있어야지, 품위가 있어야지. 잘하는 짓입니다. 당대표도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요. 이 대법원장 후보도 다 가결시켜주고 예산도 다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 참 잘도 이기겠다. 그러니까 좀 그게 걱정이긴 하죠. 자, 요 주제 짚어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5기 방통위 공식 업무가 어제자로 종료가 됐는데요. 이동관 후보자 오늘 방통위원장에 임명 강행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16번째 패스 인사가 됐는데 청문회 할 필요도 없다, 뭐 이거 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김효재 직무대행 어제 날짜로 딱 그만두자마자 오늘 날짜로 이동관을 지금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 지금 방통위원 되겠다고 4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되냐고요? 왜 안 하냐고요? 그것도 난 문제죠. 아니,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손발에 묶어놓고, 그 비평 제대로 잘하는 사람 손발에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서 기약도 없이 그냥 기다려라요? 말이 돼요? 게다가 국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법제처한테 무슨 유권 해석을 바란다고 거기다 갖다 대고 막 계속 그 핑계 대고 있어. 하지만 법제처에서도 난 이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 한 2달 안 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걸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야 되겠죠. 아니, 자기 마음이잖아요. 지금 현재 아무 이유도 없이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대통령 그런 법안 직무유기 내는 것도 아니야? 뒷북이지 뭐. 아니, 나는 그리고 차라리 대통령 직무유기 같아요. 뒷북이어도. 그런 법안이 논의될 정도의 상황까지 오는 게 사실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국회가 어쨌든 해가지고 지명해서 의결까지 된 거면 당연히 사실 그 지명행위는 요식행위 네, 원래 요식이에요. 절차적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싫다 그 사람, 뭐 사실 대놓고 그런 거니까 그런 이유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법을 바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대응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법만능주의 뭐 이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게 현재 지금 시스템 자체가 엉망으로 가기 가는 그래도 거죠. 시행령 만능주의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낫잖아. 뭔가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직무유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시행령 법률 밑에 시행령 제도를 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 건데 그런 취지를 몰각하고 이거를 남용을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식의 법령의 법규들의 구조의 자체를 또 지금 국회에서 손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도 한번 나라가- 여쭤보면 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언론 정학 기술이 정말 그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그냥 정말 딱 옴짝달짝 못하게 이 사람들을 잡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오버해서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냐면 네. 원래 뭐 이사 바꾸고 사장 바꾸고 그 밑에 국장 바꾸고 진행자 갈아치우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졌어요. 지난번보다 엄청난 속도로. 그렇죠. 이제 금방 볼수 그다음에 있지. 순서도 과거에는 YTN, 뭐 KBS, 그다음 MBC 이렇게 순서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고 전면적으로 지금 방송 장악을 들어가고 있다.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안 됐잖아. 그치. 그죠? 그럼 자기들이 뭐 광우병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뭐에서 찾고 있느냐? 네. 첫 번째 노조에서 찾고 있고 노영방송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조를 박살내야 되겠다. 두 번째, 회사 자체를 공영방송이라든지 준공영방송의 공영방송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재벌들에게 방송을 나눠주면 사주 눈치 보는 방송. 그러니까 조중동에 대해서 이번에 보세요. 방송과 그 유튜브 조심하세요. 유튜브 엊그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끝나고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끝나고 어젠가 그젠가 국민의힘에서 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 어떻게 조질 건가예요. 유튜브 어떻게 통제할 건가. 그리고 정현주 방통심의위원장을 왜 날렸느냐.
날리고 나서 했던 건데 유튜브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 콘텐츠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김어준 유튜브 왜 계속 하게 냅두냐, 노영희 유튜브 계속 왜 하게 냅두냐, 이런 얘기를 물밑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도 나왔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김어준 얘기도 안 나왔어.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보다 굉장히 빠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 다음에 노조를 박살내고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까지. 네. YTN은 이미 매각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매각 공고만 하면 돼요. 이게 이동관 방통위 체제의 목표다. 단단히 각오들 하셔야 된다. 언론계 종사자들 설마 그러겠어?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남 얘기하듯이 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제일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아니, 난 노조도 아니고 이번에 KBS, MBC 주식도 없는데 뭐. 이건 제가 받은 찌라시를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받은 찌라시. 이거 모든 분들이 아마 받으셨을 텐데 뭐라고 나오느냐? 이동관 체제 도입 준비하는 MBC. 이제 MBC 지금 이제 목전에 와 있잖아요. 첫 타깃은 신장식이다. 그렇다면 내부 길이는 어떤가? 불편하세요? 계속할까요? 아니요, 계속해요. 하지 마요. 네, 계속합니다. 최대 주주 박문진 이사 해임이 이어지자 MBC 내부에서도 이동관 체제에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특히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 그건 수정해 주세요. 수정해줘요? 라디오 뭐라고? 전체 1위라고. 좋아요. 특히 동시간대 라디오 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이거 맞는 말이죠. 뉴스 하이킥이 물갈이 첫 대상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특히 미디어 비평 코너가 폐지가 됐는데 이거는 뭐 최진봉의 사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진봉 교수가 자기가 이 신장식 방송에 가서 미디어 비평을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유도 없이 잘렸다고 되게 비분간개했어요. 그거는 9월 개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어쨌든 그거를 제작진이나 제작진의 의도로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사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나 생각해요. 자, 다만 신장식 변호사 자체가 오랜 기간 국회 입성을 노리다가 신상 문제로 낙마했던 정치권 인사인 만큼 이거 되게 나쁜 말인데 MBC에서도 진행자 교체에 큰 비토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본다. 맞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맞는 건 뭐고 안 맞는 건 뭡니까? 1번 안 맞는 거는 네. 동시간대 1위가 아니라 라디오 전체 1위라는 게 라디오 전체 1위 14.7%. 네, 압도적. 네, 압도적으로 라디오 전체 1위 하셨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이동관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디어 비평 코너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네, 좀 인기가 없었나요? 아니요. 뭐 꼭 그래서도 아니고 9월달 개편을 우리가 땡겨서 하고 있어요. 그거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너가 전부 다 바뀝니다. 다 왜냐하면 10월 원래는 보통 10월 개편인데 9월에 먼저 개편을 해야 되겠다. 10월 개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미리 해야지. 미리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9월달에 정말 방송에 저도 집중해서 훨씬 더 이렇게 알차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도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개인 신상 저 그랬습니다. 예, 2006년이죠. 2005년 이때 있던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드리고요. 인정했고, 사죄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를 했고요. 그때 비례 앞번호였는데. 예, 앞번호였고요. 전체 2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사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라면 매일이라도 사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MBC는 그걸 알고 저를 한 거죠. 진행자로 올 초에 캐스팅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MBC에서 충분히 법률팀하고 이런 데서 다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MBC 내부의 분위기를 제3노조에서 취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라디오국은 매우 튼튼하다. 튼튼하다. 예. 괜찮다. 신입 PD 라디오국 전체 성원 중에서 조합원 아닌 사람이 딱 한 명이더라고. 그래요? 올해 입사한 한 명. 예. 자, MBC는 그런데 KBS는 지금 거의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KBS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얘기되어지는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최경영 씨가 진행하는 아침 라디오, 그 다음에 주진우 씨가 또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가 있어요. 오후에 주진우의 라이브. 그 다음에 홍사훈 기자가 하고 있는 경제쇼 이런 게 있어요. 배종찬 소장이 하고 있는 또 12시 최영일 평론가 하던 그 12시에 하는 시사평론이 있는데
배수당은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성향이 중도라고 분류가 되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버려 두고 최경영, 홍사훈, 주진우 이분들은 좀 위험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뉴스데스크 MBC를 손을 본다면 뉴스데스크 먼저 제일 손보고 싶어 할 거예요. 거기가 신뢰도 1위에다가 네. 청취율이나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요. 예. 그 구독자 수도 MBC 뉴스 채널이 가장 높습니다. MBC 여러 채널 그 유튜브 채널이 많은데 네. 뉴스데스크를 제일 먼저 손보고 싶어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신장식의 뉴스 IK 이건 뭐 제가 뭐 이렇게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 빙의를 해보면 이렇게 그쪽으로 싹 빙의를 해보면 일단 뉴스데스크부터 그렇죠. 손보고 싶겠죠. 근데 과연 그런 게 맞냐고요. 그게 옳으냐고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하면 되냐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뭐 밤새도록 여기서 성토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옳지 않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이제 현 정권의 언론 대응 방식을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송을 남발해요, 사실. 그렇죠. 고소고발. 예, 고소고발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이런 걸 이른바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봉쇄소송이라고 부르는 네. 봉쇄성을 남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동관 지금 아직은 후보자라고 불러야겠죠. 이동관 후보자도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거액의 소송들을 날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신정수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하고 말씀하실 때 이동관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지금 저도 이제 관련 기사를 다시 찾아봤었는데 워낙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 날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진행자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쪽으로 특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실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노조로 공략할 것인가라는 예상이 나오는 건데 제가 여기 덧붙여서 걱정하는 거는 검찰,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법원이 동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법원? 특히 이번에 대법원이 바뀌고 다 보수화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거기에 대해서 소송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장관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미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들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하면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검찰하고 경찰이 사실 장악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쪽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 그래서 이동관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전방위적 압박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법적 절차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만약 대법원장이 저쪽으로 또 이렇게 싹 빙의를 해서 대법원장이 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할까? 영장 전담 판사들을 싹 갈아치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세세하게 고법, 대법까지 가려면 이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제일 먼저 영장 전담 판사를 먼저 갈아치우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전담 판사가 3분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영장만 전담하시는데 그분 이 날짜 근무 일자를 가지고 영장을 친다는 거 사정 영장을 치고 그런데 언제 배당되는 날짜를 서로 그렇게 해서 조율해가지고 그때 준다는 거죠.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그분들 성향에 따라서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맞춰서 이 사람이 영장을 잘 치는 사람이다, 보수적인 사람이다 하면 그때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검찰에서 날짜를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날짜 맞추는 것도 귀찮아질 수 있지. 그냥 3명 다 쫙 잘 치는 사람으로 보수적인 사람으로 깔면 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예. 뇌피셜입니다. 네. 자, 제가 봤을 때 9월 지나고 나면 10월에 엄청 윤곽이 드러나고 후폭풍이 엄청나게 몰아닥칠 것이다.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냐고 체념하고 넘어간 아까 일본어 사 어쩌고 그걸 넘어갈지 아니면은 좀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날지 그거는 정치인들의 역량에 달린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게끔 밀어주고 끌어주고 분위기 만들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같이 띄워줍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어. 중구난방이라는 얘기.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게 중구난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한문 뜻을 보면 무리중, 입구, 어려울 난, 막을 방이에요. 그래요. 여럿이 떠드는 입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어져 나오는 그 말. 인근이기는 당나귀이군요, 결국에는. 자, 봅시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뭐 그동안에 영장 얘기 하루 종일 하더니 아직까지 피의자 입건도 안 했었나 봐요. 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는데 혐의는 바로 제3자 뇌물죄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제3자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 쌍방울에서 돈 준 걸 가지고? 현재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이제 북한에 뭐 알았다 이런 거 가지고 보고하고 북한하고 얘기를 했다, 뭐 북한에 이제 돈 보내는 것에 대해서 했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건지는 저기 아직 이 변호인 팀에서도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막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건이 돼? 이게 지금 되는 거야라고 생각했죠. 법리 구성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법리 구성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출발점으로서는 대장동 건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대장동 관련 결국 그거 이제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경우는 또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 뇌물죄가? 북한이 제3자라는 제3자를 통해서 돈을 주면 내가 이득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북한한테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줬어. 그게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가 그 형사적 처벌 받을 거를 감수하고라도 북한에 그걸 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이 뭐가 있냐고. 북한에서 살다 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뭐 방북해서 그게 정치적 이익,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잠깐 이익이 방북하는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심지어 회사도 방북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전 2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방북했던 사람이에요. 나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근데 뭐 그게 제3자 뇌물죄의 동인이 됩니까? 동인.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나? 아니 그러니까 이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제3자를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이 쭉 있잖아요. 네네. 근데 도저히 인정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제가 돼. 보기에는 이거 뭐 제3자 뇌물죄 변양균 신정아 사건 이때 신정아 씨가 있는 그 성공미술관인가 그 미술관 성공. 그림 사줘라라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근데 이제 변양균과 신정아 사이가 제3자 사이라는 거지, 변양균과. 그렇지, 부부 사이가 아니고. 연인 사이라는 거예요, 연인 사이. 연인 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기소는 할 수 있었지만 무죄로 나왔어요. 그렇죠. 제3자를 보기 어렵다, 성공미술관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사건이 있었어요.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다니던 절에 시주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누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절에다, 자기가 다니는 절에다가 시주하더라고 제3자 이 기업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켰어요. 근데 이것도 무죄 나왔어. 근데 이거 뭐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신봉합니까? 북한이 절이에요? 아니면 교회예요? 갑자기 참네요. 아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확인해? 북한 참고인 소환해서 조사하나요? 김정은 불러야지. 압수수색 하나요? 아니 그럼 김정은이랑 이재명 대표가 무슨 연인 관계예요? 변양균 신정아처럼? 김여정이라도 오라 그래야지. 아니 물어봐야지. 이게 그래서 만약 이걸로 영장을 쳤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맨 앞에는 범죄 혐의 다툼이 있고로 시작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나는 판사님들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기각시키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요 말이 진짜 좋아요. 맞아요. 그거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거거든. 되게 점잖게 표현한 거거든. 응? 니네가 이런 혐의로 이 사람을 구속시키겠다고 나한테 왔으나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네 말이 틀리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기 이제 네 말대로 해도 검사가 쓴 말대로 해도 야 이거는 유죄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 범죄 성립 자체가 이상해. 무죄 각이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엮는 모든 건이 다 이런 식이라서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자, 이화영 변호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결국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지금 김성태 씨하고 계속 설전도 벌리고 재판하고도 싸우고 부인하고도 싸우고 변호사들끼리도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에 이화영 재판 그 법무부인 해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나는 하고 싶다라고 말했으나 부인이 돈을 실질적으로 수임료를 줘야 돼 부인이. 왜냐하면 이화영 씨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서 변호사들하고 실질적으로
신뢰관계를 쌓고 일을 해줘야 되는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부인이 난 안 됩니다. 난 해강을 못 믿습니다라고 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 덕수의 변호사인 김영태 변호사, 나는 스스로 사임했고. 나는 이 재판부를 못 믿는다. 이 재판부 이상하다. 나는 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 하에서 이화영이가 한 말도 맞지 않다고 본다. 이화영이 한 말은 순수하게 본인의 의사대로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나도 못하겠다. 그러고서 증거 능력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증거 의견 이렇게 내고 나는 떠나겠다. 샥 가버렸죠. 그렇게 해서 몇 번씩 공전이 되니까 이번에 혼자 나왔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너 그럼 국선 써. 넌 사선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판사도 이상해. 판사 왜 이상해요? 사선을 지금 이렇게 하면 하겠다는데.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물론 뭐 법적으로 꼭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변호사 선임, 특히 중요한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변호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통 저기 뭐 기일을 늦춘다거나 아니면 기회가 조금 정지를 시간을 해요. 줘야죠. 예. 네. 근데 이거를 국선으로 해서 일단 무조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 좀 말이 무리한 안 돼요. 진행입니다. 근데 그 재판부가 화가 나서 그래요. 어떻게 김영태 변호사 너 따위가 나에게 재판 기피 신청을 하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기피 신청을 정식으로 했나요? 네, 그때 기피 신청 한다고 그때 그랬어요. 예. 정식으로는 안 했는데 뭐 그런 말을 했다라는 입으로 건데. 근데 했어요. 예. 이게 진행 자체가 사건이 기소된 것 이상의 너무 많은 범위의 증인을 부르고 기소된 거는 뇌물죄인가? 이걸로 뇌물죄 내지는 정치자금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갔는데 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어제 장윤선 기자가 전해준 소식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광민 변호사라는 분이랑 어제 접견을 했어요. 오전에. 접견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장윤선 기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해서 장윤선 기자가 어제 뉴스사이킥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입장입니다. 첫 번째,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 두 번째, 김성태는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이 분명한 사실을 두고 법정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거짓말을 깨나가겠다, 지금부터. 근데 왜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 진술이 뭐 검찰 심정적인 말로. 어려움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검찰에서 아시다시피 검찰 조서는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네.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우리가 다 부동의하고 있어서. 부동의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그거는 법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고 증거 능력이 없어요. 네. 근데 검사들이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지. 검찰에서 진술한 거면 무조건 증거가 돼. 유죄의 증거가 돼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어요. 네. 검찰에서 얘기하거나 경찰에서 얘기한 거나 그 면전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증거 능력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압박감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개된 판사 앞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한 얘기만 자백으로서의 효력도 있고 증거 능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대로 가면 어쨌든 이화영 그 전 부지사는 어제 김광민 변호사를 접견하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외부로 타전을 한 겁니다. 한번 가서 접견 한번 해서 얘기 좀 들어갖고 오세요. 우리 방송 얘기 좀 하게. 제가 안 그럼 내가 또 가야 되잖아. 제가 이제 이화영 지사를 접촉하는 거는 제가 맡고 있는 사건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을 거는 뭐 같은데. 맨날 적절하지 않대. 근데 지금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이화영 대표 부지사 쪽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김성태 말이 자주 바뀌고 있고 이화영 씨 말도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화영 주장은 내가 말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다. 내가 말을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2명의 입장이 조금 달랐는데 그들에게 또 외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얘기였고 그렇게 말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이미 또 입건이 돼가지고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지금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언제 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중인데 아니 그러면은 불체포 특권 내버려 놓는다고 했으니까 회기 아닐 때 쳐가지고 그냥 영장 실질심사 받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여당이나 검찰에서는 굳이 회기 중에 이거를 올려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우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이 민주당이 만만해 보이니까. 민주당을 그렇게 바보처럼 분열의 무슨 아이콘처럼 만들어 보이려는 거예요?
그게 그 수가 민주당한테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먹힌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좀 그러니까요.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 수가 네. 그쪽 수를 쓰는 것도 정말 비겁하고 정치적 의도를 그러니까 수사를 정치하는 것처럼 정치를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수가 먹힌다. 아 정말 먹히네. 안 먹히는 게 없네. 정말 그분들이 보세요. 똑똑하네.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2월 달에 이재명 권성동처럼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 압박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성동처럼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가 뭐냐면 2018년 5월 달에 권성동 강원랜드 공개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네. 즉각 영장 실질심사 받겠습니다 해서 그해 7월에 5월 달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네. 7월 달 비회기 중에 가서 실질심사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올 초만 해도 권성동처럼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그 입장이었어요. 아. 그리고 검찰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렇게 하자 네. 했더니 한동훈 발작 버튼 꽉 눌려가지고 무슨 뭐 여기가 뭐 편의점이냐 무슨 뭐 식당이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그럼 입장이 바뀌었는지 당신들도 그 얘기를 한번 해봐. 그렇지. 그때까지 입장이 분명히 권성동처럼 비얘기 중에 하자. 영장 5월 달에 청구됐는데 7월 달까지 미뤘다가 다시 했잖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장관이 이 시점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지금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영장을 친다는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네.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도 이거를 영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이해를 자기 스스로도 못 느끼나 봐요.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다. 자, 자꾸 검사는 그냥 공소장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언론하고 얘기를 하고 언론에다 대고 떠들어가지고 정말 사달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판에 들어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제대로 된 이 법 존중을 하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사법부, 법무부, 검찰 이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얘기 할 거 많은데 그건 또 다음에 길 봐서 하도록 하고요. 김필선 변호사, 신자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뉴스인사이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통통물, 통통한 통통물. 통통물이 직접 먹어보고 추천하는 국밥인데 국보급이라 이거예요. 국밥 8종 세트 영치 여러분께만 특별히 2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뉴스인사이다 라이브 중에 통통물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애용 바라고요. 아, 저는 이름을 국밥 이런 것보다 좀 더 세련되고 딱 입에 붙는 그런 걸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솔직히 해봤습니다. 네, 이 이름 지으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요. 이영채 교수와 함께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현지 반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다시 만나고요.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라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